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전체 이제 설명회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 한꺼번에 모여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화학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학생들이 화학 대회를 왜 봐야 되는지라는 내용이랑, 그리고 그동안 최근 이제 4년간 화학 대회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저희 시리우스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화학 대회 준비하는 게 도대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라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아무런 목표 의식 없이 공부를 한다라는 게 막상 뭐 부모님께서도 학창 시절 겪어보셨겠지만, 이게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간 또는 뭐 큰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앞에 작은 중간 단계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아무 목적 의식 없이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내용을 듣고서 이해를 하는 경우는 많아요. 아이들이 어지간하면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했다라고는 답을 하거든요.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수업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문제 풀어주는 거 보면 이해는 되는데 자기가 풀려면 안 풀리더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거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인데, 그걸 자기가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반복 숙달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공부만, 진도만 이렇게 한번 마쳤다, 과정을 한번 마쳤다라는 것만으로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기는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뒤에 이제 설명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 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 거치면서 같은 과정의 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핵심 내용들 위주로, 그 다음에 문제들 통해서 문제풀이, 문제 연습 통해서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화학 올림피아드가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할 경우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꼭 봐야 되나요? 제가 화학을 담당하고 있지만 영재고 입시가 코앞에 닥친 아이들에게는 화학 올림피아드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피아드를 봐서 그거 공부를 더 하면은 더 좋기는 한데, 일단 입시가 이제 더 급한 상황이면은 일단 화학 올림피아드를 좀 뒤로 미뤄둬라. 왜냐면은 이제 입시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제 화학을 더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미뤄둬라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재고 과고 들어가고 난 다음이 문제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영재고 과고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내신을 치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시간 대비 문제 수가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문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아닌데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거는 어떤 문제구나 라고 떠올리고 바로 풀이를 시작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고 풀어볼 수 있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떤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무슨 내용이지? 그걸 고민을 할 경우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어보는 것조차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학 전에 화학에 대해서, 물론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재고나 과고가 아니라 자율고, 자사고 또는 일반고를 진학을 해서 내신 관리를 좀 하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경우에도 화학이, 특히 뭐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 화학이 중요한 과목이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 거기서 화학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기가 아무래도 더 중요한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같이 경쟁을 하게 될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올림피아드 경험을 한번 겪어본 아이들,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그만큼 공부를 해본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좀 더 있는, 여유가 있는 중학생 때 화학 공부를 충분히 다져두지 않고 올라갈 경우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히 뭐 이게 뭐 도저히 나는 저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쯤 공부를 해보는 게, 그 중학생 화학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내용을 더 탄탄하게 공부를 해보는 게 확실히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후가 훨씬 더 공부해 나가는 게 더 수월해질 거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화학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느냐. 이게 어제 그 2월 4일 날 이제 화학대회 날짜가 공지가 떴는데요. 이게 평소보다는 올해는 이게 날짜 공지된 게 좀 일찍 공지가 된 편입니다. 이게 작년도 그랬었고 되게 한 3월, 4월 지나서 공지가 되던 게 지금 2월 달에 공지가 됐고요. 이 올해 이제 날짜는 이제 8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이게 작년부터입니다. 재작년까지는 그 전에 물리올림피아드가 방학 전에 치러지고 방학 이후에 화학올림피아드 날짜가 이제 잡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물올 준비 끝내고 화학올림피아드 준비한다가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이 그랬었고 지금 올해도 지금 발표 난 걸로는 물리올림피아드가 방학 도중에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랑 화학이랑 지금 2주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개학을 하고 난 다음 주라서 아이들이 화학대회 준비를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해줘야, 그래야 충분한 이제 준비를 하고서 시험을 치러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지금 뭐 국내 중학생이면은 다 지원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험 형식,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올림피아드가 치러지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시험 형식이랑 시험 범위는 변화가 없이 계속 지금 보이는 대로 60문항 120분, 그 다음에 맞으면 3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답안을 안 쓸 경우에 0점, 이렇게 감점제 적용하는 것부터 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년간, 최근 4년간 이제 출제된 부분을 이제 범위나 이런 걸 좀 분석을 해 볼 건데요. 이게 일단 출제 범위가 일반화학 전 범위가 다 출제 범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해마다 이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났느냐에 따라서
그 화학 원투에만 다뤄지는 내용, 그 다음에 화학 원투 내용 넘어서 일반 화학 범위까지 들어간 내용, 요게 지금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 그 일반 화학이라 표시된 요 내용이 이제 전 범위로 잡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화학 원투 범위의 값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일반 화학 내용까지 더 추가로 보지를 않아도 그 화학 원투 내용 마친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비율이 지금 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가면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더 전해들 거, 2015년, 14년 요런 더 전해들 것도 쭉 비교를 해보면 거의 화학 원투 범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언급되지 않는 그런 주제들, 그런 단원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단원별로 분류를 한 그래프인데요. 요 단원 분류는 그 선생님들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키가 되는 개념은 이 개념이다. 그리고 그 개념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출제 비율, 단원별 출제 비율은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중간에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 비율이 엄청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의 이제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기본 입자와 주기성, 화학 결합과 분자, 여기 영역은 지금 두 단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실제 대개 교재들에서. 그 다음에 상태와 용액은 한 3개 단원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5개 단원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거의 한 단원당 출제되는 문항수는 뭐 출제되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긴 하지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균일하게 모든 단원에서 거의 균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이제 밑에 표는 올림피아드 수상 컷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그 대한화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준비해서 수상을 한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그리고 다른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더 정보를 더 교환을 해서 이제 확인한 거 바탕으로 수상 컷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특징이 2018년, 19년 2년간은 문제가 좀 많이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렇게 쉽게 가는 걸로 이게 추세가 굳어질 건지, 아니면 이제 또 출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시면, 교수님들이 이제 바뀌시면 또 변동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다시 예전처럼, 그 전에 지금 2016년, 17년도에 표시된 커트라인이 거의 그 2003년부터 치러진 이제 전 연도를 다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평균값 정도가 2016년, 2017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 누적 평균 정도로 다시 이제 커트라인이 내려갈지, 아니면 올해처럼 작년, 재작년처럼 올해도 이제 쉽게 출제가 돼서 커트라인이 꽤 높게 나올지, 그거는 준비를 해보면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시험이 어떻게 나든 간에 아이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거기서 어차피 이게 지금 수상은 비율로 끊어서 이제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탄탄히 다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은 그러면은 올림피아드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제일 기본은 개념 확실히 알고, 그리고 문제 연습 충분히 해서 자기 걸 완전히 소화를 하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원칙 1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이게 흔히 아이들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해 가다 보면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문제도 어려워지고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자꾸 높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연습이 되고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남들 다 맞추는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고 괜히 어려운 문제 힘들게 맞추고 쉬운 문제 틀리면 그게 오히려 더 낭비가 아니냐. 기본 문제는 반드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심화 문제들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실제 시험장에서 이야기인데 감점제가 적용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험 막판에 한 1주, 2주 정도 남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시험장 가서 모르겠는 거 찍을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반쯤 농담으로 할 때는 너랑 찍신이 친하면 평소 찍었을 때 잘 맞으면 감 찍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실제 가급적이면 찍지 말라고,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건 찍지는 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는 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 60문제 중에 50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서 50문제 정답을 고르고 나머지 10문제를 마킹을 안 해버리면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답은 3점, 그 다음에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거든요. 아예 답을 마킹 안 하면 0점이고 50문제만 마킹하고 그거 다 맞췄을 경우는 150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2문제를 더 맞췄어요. 지금 60문제 마킹을 다 했는데 52문제를 맞추고 8문제를 틀렸다. 이런 경우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48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히려 맞추기는 더 많이 맞췄는데도 점수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를 억지로 다 채우려고 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단원 융합형 문제라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게 어떤 해는 많이 나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나는 해도 있고 한데,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사지선답니다. 보기 1, 2, 3, 4번에 대한 설명들 하나하나가 각각 다 다른 단원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럼 이 문제는 그 특정 단원의 내용만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원의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문제가 맞다 틀리다,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시간이 쫓기면 선생님 저 이 단원은 그냥 버릴게요, 그냥 나머지 단원에서 다 맞추고 이 단원은 버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특정 단어를 그냥 버리겠다라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 모든 과목, 모든 단원의 거를 좀 골고루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켜줘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내용은 그 일반화학 문항 놓치지 말라. 요게 지금 출제 비율이 한 20% 정도 난다는 건데, 일반화학이라는 게 원래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대학생 때 하는 내용이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화학 1, 2 때 다루는 내용이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한 70에서 80%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20% 내지 30% 정도 비율, 그러니까 이 비율이 그냥 화학 1, 2 내용의 것을 좀 더 심화를 하는 단원도 있고, 심화를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게 소단원으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화학 1, 2에는 포함 안 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원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쉬운 거, 이거는 내용 공부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화학 원투 범위에서도 다뤄지는 단원이긴 한데, 큰 단원에서는. 근데 그런 세부 주제들, 세부 단원, 소단원에 대한 것이 화학 원투에는 다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더 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그런 심한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문제가 상당히 좀 정형화된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었으면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내용 설명 한 번은 들어보고 관련 문제, 이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를 뭐 한 두세 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이제 수상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수상할 경우에 이제 상 색깔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화학 범위 내용까지는 한 번은 접해보고 시험을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뭐 개념에 충실하게 한다, 뭐 이해력 향상, 응용력 향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클리닉 지도. 요게 학기 중에는 따로 이제 클리닉 시간을 마련을 해서 진행하고요. 방학 중에는 수업 이제 전후, 대개 이제 수업 후가 될 건데,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이 그날 그 수업했던 아이들이랑 같이 직접 감독을 하면서 아이들 이제 수업 때 파악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해서 추가로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다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개념 설명도 조금 보충 더 해줄 거고, 그리고 추가 문제 연습이 더 필요하면은 학생 개인별로 이제 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에 맞춰서 문제를 더 추가로 더 주고서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초반에는 아이들이 좀 질문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똑같이 클리닉을 진행을 해봐도 아이들이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마지막 한 주, 두 주 남았을 때, 이때 질문이 왕창 몰리게 되는데, 요거를 일찍부터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질문하고, 문제 해결 안 됐던 거, 숙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 뭐였더라? 이런 것들 다시 선생님들한테 매달려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냥 내용 들을 때는 막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부딪혀 보면서, 그러면서 막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질문하고 해결하고 해가면서 이제 깨우치게 되면,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이 문제는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씩 알았다. 나도 이제 뭐 하나 요거 알았다. 꽤 많이 뿌듯해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거를 뿌듯해하고, 나 오늘 뭐 한 것 같아,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이런 것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과목에 대해서,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더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클리닉 지도를 하면서 수업 이후에 이제 더 케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부분은 강조는 할 건데, 좀 미리미리 질문할 것 좀 꼼꼼히 질문하고 해봐라.
그게 아무래도 또 일찍 이렇게 불이 붙는 아이들이 더 효율이 더 높을 거니까 막판에 1, 2주 남겨놓고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능력별로 이제 이 학생은 지금 어디까지는 소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요 부분이 아직 부족하니까 요 과정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추가로 이런 수업을 더 하든지 아니면은 수업이 이제 저희가 영상을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수업 영상 그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강점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3월부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3월 달에 개강되는 거는 스텝 1 과정이랑 스텝 2 과정이 있습니다. 스텝 1 과정은 화학 1, 2까지 한번 마친 학생들 대상인데 여기서 뭐 평균 또는 평균 이하로 이제 내용을 마쳤다. 성취도가 엄청 뛰어나다.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한번 수업할 때 엄청 꼼꼼하게 복습하고 내용을 다져서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적어도 80% 이상 거의 뭐 90% 이렇게 소화를 하고 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화학 1, 2 과정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직 중학생이고 어리다 보니까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6개월, 7개월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니까 뒤에 단원 마무리하고 있으면 앞에 단원 처음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 꽤 많이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요게 지금 스텝 1 과정이 일단 7회로 구성이 될 건데 7회 그러니까 7주죠. 7주 수업하는 동안에 그 과정을 빠르게 핵심만 이렇게 다시 되짚어주는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살을 더 붙여서 이제 더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좀 접근해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 문제 이렇게 풀었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다시 떠올릴 수 있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복습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수업 끝난 뒤에 이제 남겨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이때 테스트를 서술형 문제 몇 문제씩 단원별로 이렇게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게 서술형을 문제가 아이들이 그냥 실제 올림피아드는 그냥 사지선다형이어서 답만 고르면 되는데 그런 답을 고르기만 하는 형태의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건 이게 1번이 아니고 뭐 2번이 아니고 4번도 아니니까 3번이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내는 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고 가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 테스트지를 통해서 그거를 풀이 과정을 뭐 여기서 서술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서술은 아니고요. 그냥 대략적인 풀이 과정을 써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보다 보면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5월 달부터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스텝 2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스텝 2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 전에 이제 겨울 방학까지 해서 일반 화학이 한번 마쳤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올림피아드에서 수상 실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화학 1, 2까지 막 마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취도가 엄청 높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화학 원투가 이미 탄탄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 일반 화학에서도 추가해야 될 내용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더 심화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단원이거나 아니면 고등 교과 과정에 아예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어렵지 않은 그런 단원의 것들을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그 필요한 개념이랑 필요한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문제 연습까지 좀 된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과정 중에서 단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몇 개 단원을 모아서 종합 테스트 형태로 크게 2회 정도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스텝 3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스텝 3 과정은 3월 달에 열리진 않고 5월 달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일단 필요한 개념 한번 다 정리가 끝난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범위를, 그 전까지는 단원별로 개념을 정리 다시 해주고 단원별로 문제 연습이 들어가지만, 이 단원은 그 모든 단원의 내용을 다 묶어서 종합 형태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직접 시간 제한 내에 좀 풀어보고 그거 답을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 아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약하다라고 판단된 그런 단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따로 부분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 연습을 더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5월 달에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될 과정은 파이널 과정으로 연계되는데, 파이널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지금 커리를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물리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거랑 같이 좀 병행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리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커리큘럼이랑 화학 준비하는 커리큘럼이랑 같이 좀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파이널 과정에 대한 안내는 5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때 좀 더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략적인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짜여지느냐라는 건데, 지금 방학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방학 중인데 3월 달에 개학하는 걸 기준으로 끊었을 때 화학 1, 2가 끝마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화학 과정이 끝마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여기 KMO하고 중간고사 날짜가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진행되는 게 스텝 1이랑 스텝 2 과정이 진행될 거고, 화학 1, 2 마친 아이들 중에 일부 성취도 높은 아이들이 스텝 2로 바로 건너가는 그런 루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말쯤에 화학 1, 2가 한번 끝나는 아이들의 경우는 5월부터 다시 이제 스텝 반 시작되는 게 있어서, 이제 가령 3월 달에 스텝 1 시작했던 아이들은 5월 달에 스텝 2, 3월 달에 스텝 2를 시작했던 아이들은 5월 달에 스텝 3로 이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그 다음 과정 이어가면 되고요. 화학 1, 2가 이제 5월 말에 마치는 아이들이 스텝 1 과정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학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저때 이제 파이널 과정 이어가게 되는데, 화학 1, 2가 저때 맞춰서 끝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이널 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스텝 1에 해당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여지니까 그때 5월 달에 이제 설명회 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파이널 과정을 크게 이제 두 단계로 가를 건데, 중간에 물리대회 이전까지 그리고 물리대회 이후 이런 식으로 좀 갈라서 진행할 건데, 파이널 1 때는 물리대회를 병행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화학에 쓰는 시간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할 거고, 물리올림피아드를 안 본다, 그냥 화학밖에 준비 안 한다 인 경우는 뭐
물올이랑 병행하는 아이들보다는 시수가 조금 더 많게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리대회까지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방학이 한 주가 채 안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개강된 시간표는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전단지 참고하셔도 되고요. 일단 스텝 1이랑 스텝 2가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스텝 2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 2개 반만 깔리고 스텝 1 과정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거의 매 시간마다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대, 맞는 시간대에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학원 전체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나가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eSirius.net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나중에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 그 다음에 기타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자료 이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 복습을 하고자 할 때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사이트는 eSirius.co.kr인데 이 사이트에는 일단 학생의 이름으로 먼저 가입을 하고 학생이 가입을 먼저 한 다음에 학원에 전화를 해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복습 영상을 봐야 됩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 그 이후에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중학생화학대회 준비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